안녕하십니까. 초광역 공유 협업 거버넌스 협의회에서 우리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분들을 위한 강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쿠아포닉스 창업에 관련된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나온 동의대학교 이한섭 교수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 얼굴과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리가 있었을 때, 좀 이전에 좀 젊었을 때 사진, 며칠가 안 돼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맞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 그리고 아쿠아포닉스가 어떤지, 무엇이 아쿠아포닉스, 뭘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쿠아포닉스를 통해서 실제로 설립을 한 주식회사 은재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끝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팜 창업. 저는 이제 아쿠아포닉스도 뭐 넥스트 차세대 스마트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팜 창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2년도에 창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공을 IT 쪽으로 전공을 했고 컴퓨터공학과에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SI 업체라고 하죠. 이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결과물을 납품을 하고 하는 그 개발업체였습니다. SI 개발업체로 주식회사 알방 컴퍼니를 설립을 했고 이제 CTO로 한 2년 6개월간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2021년도에 기업을 설립, 물론 2021년도면 벌써 한 업력이 2년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2021년 11월 1일에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주식회사 은재팜의 지금 대표로 있고요. 제 주 연구 분야는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응용,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웹입니다. 머신러닝, 그리고 스마트팜,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연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짧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만 듣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라고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는 lhskmj@du.ac.kr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나는 이거 메일 쓰고 뭐 하고 하는데 답답하다. 빨리빨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 상담, 질문, 뭐 멘토링 뭐 다 좋습니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 010-4155-4113.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제 번호를 노출을 시키기 싫어서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5131입니다. 010-4155-5131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쿠아포닉스가 과연 뭐냐,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시작을 한 거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이 아쿠아포닉스를 처음 저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적들, 사이트, 뭐 논문까지 이제 막 뒤져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쿠아포닉스의 개념은 아쿠아의 개념, 그 포닉스의 개념,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포닉스는 우리 이제 물고기를 양식하다, 이제 키우다라는 부분이고, 아쿠아는 이제 결국에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작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양식업을 같이 병행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쿠아포닉스는 식물 재배를 관련한 대표적인 친환경 재배 방법이 바로 수경 재배입니다. 이 수경 재배하고 민물 어류 양식이 결합된 친환경 재배 및 양식 방식을 아쿠아포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다음 문장까지 제가 언급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경 재배와 민물 어류 양식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수경 재배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인 질산염이 양식 민물 어류의 배설물 및 분비물과 수종 박테리아의 결합으로 생성이 되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식을 통해서 민물고기의 양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설물들 다양한 배설물들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이 배설물들과 박테리아를 이 배설물을 이제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는데 그 분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주요 영양소 질산염의 식물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친환경 재배 방법이라고 하는 이 수경 재배가 실제로는 이제 비료, 영양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00% 친환경이다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순환 구조가 아닌 형태로 일부 오폐수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이제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라고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쿠아포닉스는 특이한 게 영양분을 지금 여기 그 작물 트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다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요. 누가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공급을 안 하는 거죠.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 응아를 예, 배설물을 배출하면 1차적으로 박테리아가 이 배설물들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설물이면 우리하고 배설물의 구조가 비슷해요. 배설물에 제일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암모니아 성분이겠죠. 이 암모니아가 박테리아를 만나서 아질산으로 바뀌고 2차 분해를 통해서 이 아질산이 뭘로 바뀐다? 질산염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고대는 아니고 이제 그 대량 생산, 농업에서도 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양소의 공급이었는데 이 영양소의 공급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질소 비료를 통해서. 질소 비료는 흔하게 만들 수 있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질소 비료를 통해서 뭘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농업에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질소 비료도 실제로 최근에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 공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친환경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질 않다 보니까 그 화학적인 성분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가 배설물 내고 그걸 물하고 같이 수경재배 쪽으로 보내고 그럼 여기에서 흡수한 물 여기 있죠. 물을 통해서 이쪽에서 영양소 흡수하고 나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물의 일부가 흡수가 되고 나면 남는 정화된 어떻게 보면 정화된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이겠죠. 이 물은 다시 물고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폐수 무, 그 다음에 농약 무, 친환경 오케이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환경 요인에 영향을 안 받는 이런 뭐 뒤에서 장점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런 것들의 매력에 저도 이끌려서 아쿠아포닉스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쿠아포닉스의 특징을 보면 친환경 요소에서의 장점, 순환 시스템에 의한 물 사용 최소화, 그리고 공간이 제가 나중에 저희 농장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간을 절약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식 어류용 사료만 투입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제가 언급 안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네요.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 수질의 오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토양의 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건물적인 구조에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충이나 잡초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친환경 쪽에서의 단점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 쪽에서의 단점은 없지만 결국에 이제 경제성으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갖다 붙여도 창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경제성에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인력 투입이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그 이사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최초에 이제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풀로 농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이내로 잠시 이제 제재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이것도 실제로는 밥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 밥 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환경을, 그러니까 전체가 자동화 되진 않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노지 재배에 비해서 투입 인력에 대한 작업 강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도 이거 농사입니다. 농사이기 때문에 수확하고 씨 뿌리고 씨 뿌린 종묘들을 다시 우리 이제 재배 시스템에다가 재배 시설에다가 옮겨 심고 하는 데에는 당연히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작업 자체가 쪼그려서 앉아서 할 필요 없고 서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땅을 파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시설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작업 강도는 현저하게 낮다. 제가 체험을 해본 이상 노지 재배에 비해서 작업 강도는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재배식물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느냐, 양식 어류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쿠아포닉스의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양쪽을 다 많이 팔아서 경제성을 높이겠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단점이 이 두 가지를 100%로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높은 고품질로 양식 어류나 식물을 키우겠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이나 빌딩, 아파트 단지, 도심, 외곽, 섬, 농어촌, 폐교, 빌딩들 뭐 설치 위치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라는 건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성 기반으로 단점은 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식이나 식물 재배보다 축적된 정보, 경험 데이터가 아쿠아포닉스 분야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 실패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스마트팜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이 바로 뒷페이지에 스마트팜하고 비교를 하지만 초기 셋업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일반 농사는 처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죠? 그렇죠. 농지를 구매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혹시 귀농이나 스마트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 근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집과 가까운 쪽의 아마 토지들은 아유 평당 가격이 후덜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장소를 내가 구매를 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냥 농지나 이제 밭, 전 이런 것들은 1년에 얼마씩 주고 이런 토지 대여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다가 이게 일반 맨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팜이 아니거든요. 최소 뭐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창고형 건물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소 비닐하우스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설치를 내가 이제 직접 해야 되는 비용도 그렇고요. 저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또 임대 비용도 나와야 되고 물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도 높은데 그 외에 부가적인 비용들이 처음에는 조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스템 구성이 일반적인 양식이나 식물 재배 등의 시스템으로 제가 오타가 있네요. 식물 재배 등의 기존 스마트팜 시스템보다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데 물 잘 주고 약 잘 치고 비료 잘 주고 수확 잘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농업에서 그 이해에 결국에는 노동력 중심의 블루칼라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이해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어떤 스킬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다루기 위한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아쿠아포닉스하고 그 스마트팜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뭐라고 소개를 드렸죠. 차세대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도 넓은 범주에서는 스마트팜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나눈 김에 한번 살펴보면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은 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저 밑에 이야기한 전기 사용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일단 물 사용량이 적고 한 달에 수도세가 한 2만원 나오나요? 저희 상수도 쓰거든요. 네, 2만원 정도 수준으로. 화학비료, 농약이 필요 없으니까 환경 친화적이고 식물과 물고기 양식을 동시에 하니까 경제적이고 스마트팜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마트팜은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한 환경 제어로 1년 내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쿠아포닉스도 가능합니다. 왜? 아쿠아포닉스도 스마트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시스템 설치와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단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포닉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분을 주 타켓으로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물고기하고 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극대화하고 싶다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농민들께서 귀농을 하실 분들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제어하고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주식회사 은재팜에 대해서 이제 은재팜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도 드리고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는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원광로 176 산업영역과 545 이현석 교수 제 연구실 그리고 506호 신산업 인재 양성 사업단이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쪽에 이제 연구실로 쓰고 있는데 네, 요 두 군데에 찾아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하고 기업 기술 보증하고 그 협약이 되어 있는 테크밸리 기반의 기술 창업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테크밸리 기반 기술 창업을 수행한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는 확보합니다. 시장 조사도 해보셨을 겁니다. 기타 다양한 분야의 창업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농업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땅에서 어떤 걸 어떤 걸, 키워봐야지, 이걸 재배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재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재배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서 재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아까 뭐 비료, 그 다음에 뭐 농약, 아니면은 이제 물을 어떻게 공급하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키우고자 하는 재배 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걸 확장을 하거나 제대로 사업을 시작을 해보자라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결국에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스마트팜이나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 설비비입니다. 이 설비비를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자금을 빌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시설은 눈에 딱 보이고 그 보이는 거를 또 담보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운전자금이거든요. 저도 운전자금은 신용대출로 알아보니까 이자가 많이 높아서 또 학교에다가 창업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승인을 해줘서 기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 농업이라고 해서 기술 창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기술 창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스템 이름이 이제 테크밸리 기반, 테크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생산 공장은 부산에 있지 않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학교 근처에 땅값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실제로 학교에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은 저희 농장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농장까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쿠아포닉스 생산시설이 구축이 완료가 됐고 지금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리입니다. 2020년도 10월, 제가 20년도 되네요. 21년도라기보다는. 스마트팜 및 아쿠아포닉스, 이때는 2020년도 때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21년도에 이제 아쿠아포닉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서 2022년 5월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생산 시스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창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사람은 얼마나 고용을 해야 되고, 이게 법인 설립한 이후에 필요한 건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내다 팔아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창업 타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타당성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투자 비용 대비해서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건지, 이걸 많이 따지게 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하면 한번 설계해 놓은 게 그렇게 쉽게 이제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노후화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빠르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 가지면은 충분히 아주 높은 수준의 고소득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의 소득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11월에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3년도 7월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비 같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등,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R&D 사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본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창업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서 필요했던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십니다. 이 사업에서. 그러면서 사업가로서 저를 아직까지도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그냥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라고 생각하는데 CEO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 특히 초보, 저같이 이제 창업을 이제 처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로는 처음이고, 제가 이전에서도 기술 개발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1월, 지금 11월, 제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법인 전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할 때 잠시 또 언급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은재팜 사업 범위는 IoT 관련 시스템 설비 및 AI 소프트웨어 모듈, 그리고 뭐 스마트팜 관련 및 기타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도 진행을 하고요. 제일 핵심이죠. 주 생산품은 이제 엽채류 기반의 채소, 농업 생산물.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농업 생산물인 식물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물고기를 제가 양식하고 있는 것들은 틸라피아. 이게 고급 말고 좀 중저가형 뷔페에 가면 여러분들 꼭 이제 뭐라고 어떤 고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숭어라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광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런 회 형식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저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단백질 식품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에 질리면은 그때 한번 이제 대용으로 이제 선택해 보는 이제 단백질 대체 식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향어, 음식으로 음식이라고 식량으로 이제 식량이 좀 그렇긴 한데 팔기에는 좀 그렇지만 향어는 충분히 부속 생산품으로서의 경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잉어를 제가 선택한 거는 일본 쪽에서 이제 이 비단잉어의 개체 중에서 뭐 특별한 개체도 그렇지만은 일본 쪽의 수출이 의외로 조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잉어를 선택한 이유는 저 중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제일 오래 살고 제일 강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의 그 상태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지만 센서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히 이제 만약에 물속에다가 넣고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방막 계열의 센서들은 아마 이제 센서들의 끝부분을 이제 프로브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부분 프로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브가 많이 상합니다. 상하고 결국에는 몇 번의 고정 작업 칼리브레이션을 거쳐야만 이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물의 안정화, 아무래도 물의 안정화라는 개념에서 이제 보면은 뭐 DO도 있고 그다음에 EC 정보도 있고 다 있지만 물이 뭐 수온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도 저 틸라피아, 향어, 비단잉어 저보다 강인한 물고기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비단잉어 특히 저 이제 강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pHP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강인한 물고기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 물고기가 사망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생산품인 식물을 위해서 pHP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비단잉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마한 못
연못들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보면은 대부분이 비단이거든요.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상급수, 상급수의 똥물에서도 예, 살 수 있는 고기가 이제 비단잉어라서 이 비단잉어를 채택을 했고요. 이걸 부속생산품으로도 쓸 수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쪽의 판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주 생산품 이제 1년 정도 생산을 시작한 거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 생산품을 위한 형태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시스템 모듈들을 파이메어나 아니면 인트세인이라는 이제 기업들과 연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분까지라고 해도 벌써 한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내용. 일단 넘어가죠.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경입니다. 인원은 저 이제 대표 그리고 저희 이사,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개발팀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생산 농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장의 전경이고요. 인원 구성은 제가 계속 여기를 관리하고 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위탁 생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탁 생산 업체는 대표 한 분, 그리고 이사 한 분과 생산팀 한 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거를 위탁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혹시나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서 저는 이제 이 시스템 구조는 한번 다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오픈을 해드리고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이 설계 방식은 여러 형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공간의 효율성을 위한 설비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공간에다가 이 아쿠아포닉스를 운영을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생산 작물에 따라서 트레이를 독립시켜갖고 3개의 트레이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물들 입장에서도 동일 작물이 아니라 다품종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이트, 3개의 사이트, 트레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3개의 사이트에 5개의 트레이로 구분을 지어서 생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농장의 건물 면적은 210m 제곱 약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한 230, 한 70평 이제 평으로 따지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 단면적은 40m 제곱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물 주당 재배 면적은 0.033m 제곱이고 1m 제곱당 한 30주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에 하나 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5개의 트레이가 3단으로 구성이 3개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의 트레이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최대 15개의 트레이에서 실제 이론적으로는 6,000포기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 기간은 이제 종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트레이에 올라온 이후부터는 3주에서 4주 4주가 넘어가도 계속 싱싱함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품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놔둬보면은 엽채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잎채소를 먹어야 돼요. 잎채소 형태고 잎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단단해지고 억세지는 그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확 기간 이제 트레이로 심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3주 20일에서 25일 정도 여기 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우수한 기간이 라고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양어수조, 여기 물고기들이 놉니다. 응가들 쭉쭉 하고요. 그럼 요 물을 퍼가지고, 자, 요거 재배수 수온 조절기입니다. 어차피 이 수온이 이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맞는 형태의 수온으로 조절을 하고 그 물을 다시 여과수조로 보냅니다. 여과수조라는 게, 이거 뭐 물을 뭐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왜 여과수조를 사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과가 왜 필요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오볼이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를 증식을 뭐 물론 자연상에서도 박테리아가 생기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바이오볼을 넣어가지고 이 여과수조에서 박테리아가 좀 많이 증식을 할 수 있게 해서 여기에서 넘어오는 이 물을 물로 질산염으로 바꾸어서 어디로 올려보내느냐, 펌프를 통해서 제일 위로 올립니다. 제일 위에는 물만 있습니다. 물만 있고 이 버퍼 트레이에서 각 트레이로 넘어갈 수 있게 저희가 파이프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트레이에서 식물들이 이 물을 흡수를 하고 물과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과된 물이죠. 그 여과된 물을 양호수조로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럼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양호수조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식물이 흡수한 만큼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물은 이제 상수도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 모델링 해놓은 형태고요. 요 디자인대로 저희가 3D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면은 지금 실제 저희 농장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나 그 온도 조절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가 단위 면적, 그 재배 면적을 손해를 보면서 이중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작업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외부 그 병충해를 방지를 하기 위한 뭐 UV 샤워 아니면은 에어 샤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이니까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유해하진 않습니다. 짧은 순간에 보통 우리 어디 이제 동물원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좀 양식을 하거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데 방목에서 키우는 거 말고 병충해 이제 조금 취약한 곳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소독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이트가 3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5단에 제일 위에는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일 왼쪽 사이트에는 향어, 가운데 사이트에는 이제 비단잉어, 오른쪽 사이트에는 틸라피아. 틸라피아는 근데 개체수가 좀 적어 보이는데 쟤들은 성어입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에 있는 온도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들을 트랜스미터 통해서 수집을 하고 얘가 이제 트랜스미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관리 시스템에 그 각각의 사이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지금 상태 정보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호수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이제 재배수 수온 조절기와 이 옆에 있는 게 여과수조. 그러니까 여기가 양호수조가 이렇게 있는 구조겠죠. 여기에서 물을 넘기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 트레이 각 사이트별로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주 생산품이 이제 엽채류거든요. 상추. 네. 지상부를 이용하는 채소. 지상부를 이용한다라기보다 먹는 채소고요. 엽채류로는 배추, 양배추, 갓 이런 것들이 되고 생채류로는 뭐 상치, 샐러리, 파슬리, 땅두릅, 유채류로는 미나리, 쑥갓, 머위,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죽순, 총류로는 뭐 파, 양파, 쪽파, 마늘 등으로 구분되는데 얘들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강인하고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것들, 1차제는 생산물을 전부 상수 타입으로, 특히 요즘은 이제 이런 로메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상추 중에서 굉장히 이제 요런 가지를 치는 꼭 사도같이 생겨 있는 개체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카이피라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카이피라라든지 일단 이제 외래종이나 뭐 국내종이나 여러 가지 형태 염채류를 보통 저희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IoT를 채택을 했고요. 이 IoT가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R&D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AIoT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재배 환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 생산을 위한 센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관리하기 위한 센서부가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물고기를 위한 수조를 활용을 하는, 굉장히 수조가 이제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수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환경 센서의 경우에 생산시설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고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트랜스미터를 우리가 구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생육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트랜스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운데 MCU, 컨트롤러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 컨트롤러 모듈,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발생이 된 정보들을 디스플레이 모듈에다 보여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로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쓰는 센서들이 프로브들은 EC 모듈과 DO, pH, RTD 모듈, 이렇게 네 가지로 현재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외주로 요 PCB 조립 세트를 한 10개 정도를 외주로 이제 기판을 설계한 대로 이제 구성을 했고, 펌웨어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펌웨어 개발용 형태고, 실제 케이스에 조립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보여지는 GUI 디자인은 그냥 단순하게 요 값들을 조절을 하는 걸로. 근데 제가 여기에 IoT에서 AIoT로 넘어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얘들 프로브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잠시 물속에서 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칼리브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칼리브레이션 돼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프로브가 어떤 식으로 손상이 가고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 누적된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분석이죠,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학습된 내용을 다시 저희는 이 트랜스미터 쪽으로 내재를 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먼저 이 트랜스미터가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트랜스미터가 여러 개들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트랜스미터가 먼저 한번 검증을 하는 거죠. 여기 이 데이터가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알림을 보내거나 노티피케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이게 정상 데이터라는 게 판단이 되면 데이터를 밀어넣는 형태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정보 및 환경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는 이제 게이트웨이 기능으로 클라우드 DB 서버로 데이터 연계하는 기능, 윈도우 10 기반으로 비주얼 C# .NET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각 트랜스미터에서 와이파이 송신된 데이터들은 게이트웨이에서 실시간으로 수신을 하고, 데이터 저장 및 30분 간격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수조의 데이터, 수조의 유지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여기 이제 관리된 생명 환경 변화를 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랜스미터 여러 개가 바로 이 제어 컨트롤러 쪽으로 정보를 보내고, 이 제어 컨트롤러에서는 이걸 수집을 하고 이제 AI 학습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누적을 하는, 물론 정제도 이 컨트롤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농장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버를 그러면은 농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시끄럽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아쿠아포닉스는 사시사철, 지금 인천 사시사철도 없고, 솔직히 지금 오늘도 어제는 부산이 한 20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거의 뭐 0도에 육박하는 온도더라고요. 잠시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 때문에 더 추울 수도 있고요. 한 5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제일 좀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기상이변들, 이런 거를 이러한 외부 자연적인 환경 요인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잘 키워지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물 형태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그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에 단열을 해놓고 이중으로 한다고 해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럼 이걸 제어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는 식물 재배 LED는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요즘 이제 국산 LED가 조금 비싸긴 해도 수명도 길고, 그리고 전기 소모량도 굉장히 적어요. 이제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장비가 항온항습기라는 장비입니다. 이 항온항습기가 전체 전기 소모량의 한 60에서 7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냥 24시간 풀로 틀어놔야 되는데, 물론 온습도에 맞춰서 얘가 이제 알아서 조절이 돼서 사용이 되긴 하는데, 대략 한 달에 한 200만원 전체 전기가 농장에서 한 200만원 가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일반으로 사용을 했을 때고요. 일반으로 사용은 250만원까지 올라가겠네요. 근데 저희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한국전력이 이제 농업전기 사용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식량에 직결되어 있는 생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갑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갑부면은 밀, 보리, 쌀 생산하는 농사 기반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식물 농사 기반은 농업 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을부를 얻게 되면 한 250만 원에서 100에서 150만 원 사이의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이걸 확장을 할 지금 생각도 가지고 있고, 확장을 할 때는 꼭 태양열 발전을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내부에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LED로만 키우기 때문에 태양광을 따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 태양광을 가지고 얘들을 생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태양열 발전을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초기 비용은 뭐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최적생명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성장 상태 모니터링 및 딥러닝 기반의 AI 적용과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머신러닝 기반의 생명환경 관리 시스템 적용인데요. 이 두 가지의 핵심 내용들은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 노하우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픈을 뭐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부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게 너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을 구축을 해서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봐야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제가 지금까지 가서 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 충분히 이제 농업에다가 이런 다양한 IoT를 융합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 다 좋은데요. 문제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농업이라는 거죠.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농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산업도 같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양식업도 같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 중에 일례로 저는 이제 제가 땅을 구매를 했으니까 그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지역, 로컬에, 그 지역에 계신 이제 지역민들을 설득도 시켜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반발들도 많습니다. 사소한 민원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업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농업인이거든요. 실제 주말에도 그렇고, 저희 이제 본가나, 그 다음 저희 처가가, 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이제 농사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농업을 했고, 실제 그 땅을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 거기 위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농지원부도 발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개인의 농업 경영체도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농업법인도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농업법인 설립을 한 이후에 다양한 생산활동이나 개발활동을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농업법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자본금의 기본적으로 정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수준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어차피 비용만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농업 경영체의 전환을 위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아니면 국립 산림과학원인가요? 이 농업 경영체를 발굴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많은, 저도 생소한 과정을 거쳤고 일반 법인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어려움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농업법인 왜 해야 되느냐?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우리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팜하고 아쿠아포닉스는 초기 설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설비 비용의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혜택이라기보다는 농업이 힘들잖아요. 이 힘든 것들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 증가된 효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지 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회사, 그리고 내가 농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을 먼저 다 따져보시고 그를 구축을 해놔야만 원활한 사업활동을, 창업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가게 되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도 되지만 여기 메일 주소로,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저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좀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면서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거의 최소화, 전무화하다시피 한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넓혀 나가고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었고요. 창업은 의지만 있으면, 그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심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저도 지금 이 과정을
붙이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여기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그게 이제 계획이 없고 초심이 흔들리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큰 성공 창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이 좀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 죄송하지만 아쿠아포닉스 창업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